네, 그럼 지금부터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K유교 미래를 말하다 저희 개헌기념 학술 프로그램 2부 순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K유교란 무엇인가? 저희 진흥원이 K유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새롭게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유교를 가지고 K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진흥원이 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거기에 대한 그 K유교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실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홍익대의 이상성 교수님 모시고 K유교란 무엇인가 청해 듣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이상승입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올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에서 유학대학 한국철학과에서 40년 전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철학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도 철학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모두 대학의 그 강의들이 서양 철학 중심으로 전개되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곳 진흥원이 개원을 하면서 K유교라는 개념을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제게 이 K유교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문의를 해왔어요. 제가 동양철학, 한국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가능하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개념을 뒷받침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서 오늘 제가 발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제 발표문이 여러분 교재 39면부터 81면에 이르는 4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많습니다.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범위 안에서 뒷분들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게 시간을 넉넉히 주시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표 시간 안에서 하되 뒷부분은 조금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자료집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양해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K유교라는 개념과 그 K화된 유교의 특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집을 압축 요약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왜 K유교인가? 오늘날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가 연일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량을 한 줄이라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거기서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이보다 앞서 이 보이죠? 그 다음 줄에 보면 영화, 음악, 기술, 음식 등 한류가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한류는 물결에서 홍수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K 콘텐츠는 날마다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진흥원이 K유교라는 이 개념을 선점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했고 그것을 콘텐츠화 해가지고 이제 일반인과 우리 학생들과 심지어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화하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그런 K 콘텐츠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래 한국인들이 만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장르들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휩쓸고 있는 현상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지금 세계는 자본의 시대가 보인 한계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인간성 상실과 환경의 위기 등 인류는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인들이 특히 한국의 문화 속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중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한국 문화 전반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리가 한국 전쟁도 겪었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나라로 우뚝 섰어요. 거기서 한 5줄 내려갔어요. 본고에서는 바로 세계와 다른 한국의 그 무엇이 있다고 주목하면서 특히 한류의 이글의 핵심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뿌리가 무엇일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인이 남다르다고 인식하며 열광하는 한국 문화예술의 신명과 정감, 열정 저변에 흐르는 한국만의 그 무엇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대체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떤 것인가? 오늘날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주목하는 한국의 콘텐츠는 한국인의 의식, 사고, 지향, 정신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스며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생각이나 의식일 수도 있고 더 오래된 한국인 마음 저변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에는 지금 당대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이나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도 많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현대 한국인들이 제작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과 문화에도 전통의 사상, 철학, 정신이 상당히 담겨 있다고 가정하고 접근합니다. 특히 그것을 뿌리라고 부르고요. 현대의 문화 재반 현상들이 그 뿌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 영향력을 많이 받죠. 불쑥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이국적인 것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국 현대의 문화 전반에 상당히 강한 뿌리의 영향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뿌리 없이 지속되는 문화예술은 없어요. 지속적인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문화예술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깊은 뿌리가 있는 법입니다. 이에 저는 그 뿌리 중에 하나로서 한국의 유교를 한국화한 K유교라고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뭐 K컬처를 해가지고 K를 붙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정신 문화의 큰 줄기 중에 하나의 유교를 K유교라고 붙이지 못할 이유가 하등없는 것이죠. 43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갔어요. 오늘날 K컬처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라고 한다면 K유교는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개념이자 접근입니다. 유교는 한국인이 수용하여 내면화한 가장 뿌리 깊은 교학사상입니다. 그 연호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한국은 한국인의 심성과 역사에 맞게 변모시키면서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교 내지 유학은 여전히 한국인의 사고와 의식, 문화 전반에 깊게 뿌리내어 있고 현대 문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교는 한국 정신문화의 중요한 원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K유교는 유교의 한국화 과정이 나온 결정체이자 발전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K유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21세기 현대의 한국과 한국인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적인 길, 즉 우리의 길을 찾는 과정이죠.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이제 헌 2장. 근데 저는 이제 이 K유교의 연원 뿌리로서 고유한 사상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유한 사상이 있어서 유교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맞게 습합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교는 한국인이 수용한 최초의 외래 사상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보편성을 지닌, 그러니까 한국 고유한 것은 특수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것이고 유교나 불교나
근래 그리스도교 이런 사상은 보편성이 있으니까 이 보편성이 있는 문화는 흘러서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보편성을 지닌 외래 사상과 종교 등 외래 문물을 한국 풍토에 맞게 수용하여 왔습니다. 외래 사상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사상 기반 위에 수용되어서 한국인의 사유 구조를 풍부하게 하고 삶에도 깊은 영향을 주죠. 외래 사상의 수용 과정 그 부분은 그래야 해가지고 그 끝부분 한국인에 의해 유교는 한국적 상황과 특수성에 맞는 사상으로 변화 발전되었고 그것은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을 결정하고 방향 짓는 주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45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유교 전개 과정과 성격을 고찰해 보면 중국의 유교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요. 내용적으로 중국보다 심화되는 것들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중국과 다른 모습도 상당히 보여줘요. 넘어가시겠습니다. 4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이런 한국화된 유교, 한국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결론 맺은 유교를 저는 K유교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대 중국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문헌의 나라인데 중국이 일찍부터 우리나라를 문헌이라고 그랬어요. 삼국유사라는 책에만 보면 삼국사기가 삼국사기와 삼국사 또는 삼국사기 하고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들을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에 썼는데 삼국유사의 첫 글자도 위세운이라고 책 이름이에요. 삼국유사에는 무려 400권 이상의 책 이름이 나와요. 그래 한국이 이렇게 문헌이 많았는데 그 오래된 문헌들은 다 사라졌어요. 전쟁에 이런 것을 없어지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인들은 이 인접국들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25사에서 우리의 고대 기록들도 온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고대 문헌들에 보면 우리 한국인들을 인식하는 독특한 인식의 양상과 내용이 있어요. 유교는 밑에서 두 번째 줄 한국 수용 과정에서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는 달리 수월성 또는 진숙성이 있었는데 사회자님 혹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근본 이유를 한국인의 성품과 유사한 사유 혹은 본유했던 사상적 특성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유교가 한국인의 특성과 매우 통할 수 있는 내용과 맥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을 동쪽 해가지고 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중국의 역사서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이 동이 사람들이 다른 삼방 지역과 매우 다른 민족적 특성이 있다고 해요. 중국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자부심, 중화의식, 문화의식이 강해서 남을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인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고대 인용문 다음에요. 고대 한국인들의 성품이 매우 어질고 유순하다. 그리고 그래서 중국의 남쪽, 서쪽, 북쪽 지방과는 사람들이 매우 다르다. 중국 고대 산해경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후한서 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우리 고대 한국인들의 성품을 매우 유교적 측면과 같게 봅니다. 유사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48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20세기를 준해 가지고요. 중간쯤 보세요. 갑골문이 아주 대거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갑골문이 이게 약방에서 뭐 약재로 가져다 쓰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뭐 그게 굉장한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갑골이 발명되면서 특히 그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갑골문에 사람 인자가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우리 고대 한국인을 지칭하던 고유 명사라는 게 확실히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갑골에서 이는 어질고 착한 우리 동방민족을 지칭하던 고유어였어요. 갑골에는 동방, 즉 우리 동이를 인방이라고 불렀어요.
맨 마지막 줄 인은 인방의 인에서 연언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말하자면 맨 마지막 줄에 유교의 핵심인 인이 바로 우리 고대 민족의 성향과 매우 닮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8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49페이지까지 왔는데 5분밖에 안 남았대요. 사회자님이 다른 발표가 있어서 저한테 연장해 주시지는 않겠는데 5분 내에 압축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49페이지 맨 마지막 세 줄 유교의 본질과 내용이 한국 민족의 특성과 기질과 상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교가 한자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에 순조롭게 수용되고 수입되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5분 안에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이렇게 체크해놓은 부분 말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50페이지 보세요. 이 단군 신화라는 것이 신화기 때문에 삼국사 혹은 삼국사기라고 부르는 유학자 김부식은 우리 역사의 시원인 단군 신화를 삼국사기에서 빼버렸어요. 네, 공작해서 이렇게 괴력 난신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 신화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실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국 신화의 나라마다 중요한 그 민족적 사유 방식이 담겨 있어요. 단군 신화는 굉장한 압축 파일이에요. 이 압축 파일이 여러분 외국의 신화 보면 피를 흘리지 않는 그 건국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화가 보시면 저 5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55페이지 보면 6개를 제가 압축을 해놨는데 인본주의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천인합의 사상이 보이고요. 성과 속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홍익인간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하늘을 숭배하는 경천의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신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요. 이런 것이 외래 사상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터전으로 작용해요. 한국인들의 고유한 심성이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썼고요. 이런 것이 유교를 수용하는데 매우 적합했고 훌륭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광개토 대왕비에 이런 당구 신화적 요소가 담겨 있고, 또 최치훈의 진감선사 비문이라든지 풍류도 55페이지 이런 데 가시면 풍류도 이런 것을 소개했고요. 사회자님, 제가 한 5분 정도는 더 원고를 생각해서라도 더 쓸지 몰라요. 양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리고 보면 화랑도라든지 원화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외국에 없는 독특한 우리 그 사유구조, 한국적 고유한 사유의 특성이 반영된 그 교육 제도였거든요. 그리고 원강 스님이 세속오계를 내려주시면서도 불성인데도 불교 계율을 내려주지 않고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한국적인 것을 절묘하게 이렇게 조합시켜 가지고 한국 정신 모형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또 광수라는 사나이가 최초의 자각적 유자인데 이 사람이 유교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과정도 매우 재미있고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런 내용들도 단군 신화의 그런 스토리와 맥락이 된다는 부분을 제가 알려두었고요. 임신석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고성 대덕 중에서 한 분을 뽑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원효 아니겠어요? 원효의 아들이 성균관 문묘에 영원히 제사를 받는 설총, 그 문묘에 종사된다는 것도 이 정말 이게 한국적 사회의 독특하고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런 점도 보이고 임신석이라는 게 경주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청년들이 유교를 수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고 열성스러운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60페이지 60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썼지만 제가 5분 더 쓴다고 했기 때문에 5분 내에 소개할게요.
사실은 이 발표의 핵심은 큰 제3장이에요. 조선은 유학의 나라잖아요. 나라 자체가 유학인 나라는 중국에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대개 선생이 성리학만이 딱 순수한 정통 학문이야 이랬어요. 성리학을 수용하기 전까지는요, 한국인들이 모든 세상을 다 받아줘서 한국은 세계에서 사상의 용광로예요. 근데 이 성리학이라는 게 두 가지 큰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불교나 도교의 철학성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초기 유학 자체는요. 그런데 그 고도의 이론 철학성을 성리학이 보완을 해요. 그리고요, 도교와 불교가 동양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1000년 동안 동양은 도불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 유교가 맥락이 끊길 듯 했어요. 근데 성리학이 고도의 이론을 보완하면서요, 그 도불로부터 이 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이 맥락이 이 바뀐 부분을 쳐내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단, 벽 이단이라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 이후에는 오로지 다른 사상은 용납하지 못하고 성리학만이 중심으로 간다는 유학의 나라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여기에 한국인들은 중국보다도 훨씬, 특히 인간의 감정과 본성, 그 다음에 이 충청유교를 중심으로 예학을 중심으로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사단칠적 논쟁만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철학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논쟁이 서양의 보편 논쟁인데 그 100년밖에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사단칠적 논쟁은 무려 400년을 지속한 철학 논쟁이에요. 세계 철학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한국은 정말 철학의 나라예요. 그런 유학의 나라를 500년 이상 지속시킨 나라가 조선이다. 그리고 국기도 성리학의 철학을 온전히 담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훈민정음도 여러분 창사를 보고 뭐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리 이론을 조자 원리로 만든 글자고, 지금 21세기 문명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훈민정음이 한글이에요. 한글 치는 속도가 이 휴대폰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 우리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이 한국인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지배 이거는 무슨 말이니까 안 돼. 좌우하고 흔들기에 충분한, 이게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말입니다. 인구가 한 1억만 되면 중국이 그래서 벌써 동북 공정을 하면서 한국을 경계를 하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이게 남다르다, 이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알아봤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 내용 중에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세요. 67페이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콘텐츠화하는 진흥원의 K유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걸 말하면서 여기 충청 지역에 한국 유교의 보배가 5가지가 있다, K유교를 하면서 5가지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5개 중에서 제가 이 내용에는 한 가지만 뽑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정력을 넣었어요. 정력은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동양 사회를, 그 의식을, 삶과 생활을 가장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선후천론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 후천론이 있는데, 이 주익이라는 책이 지난 2000년 동안 동양에서 동양의 모든 한국, 중국, 일본 모든 의식과, 심지어 집을 질 때도 지을까 말까 할 때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어금 존양의 주역이 이후에 음과 양이 완전히 같아지고 한다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오고, 그 세상이 완전히 한국에서 열린다 는 책이, 역학이, 새 역이 탄생했어요. 그것이 정역이에요. 이게 논산에서 일부 김항 선생이 1881년에서 공자 사상의 그 역학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새로운 역학을 썼고, 그 중심이 간방인 한국에서 전개된다는 놀라운 예언이자 미래를 밝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사상연구원, 한국철학연구소 이런 데서 지난 30년 동안 이 정역을 많이 연구해 왔고, 특히 학산 이정호 교수께서, 박사께서
한국 정력의 역학 사상을 밝혀놓고 지금 아카데미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충청 유교의 빛나는 보배 중에 하나가 이 정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력이 이 미래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센터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100년 이상 전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진흥원에서 콘텐츠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써놨고요. 나머지 21세기와 미래적 유교 이런 것은 뒤에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막 차고 넘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박종철 교수님 논평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행사를 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첫 번째 K-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홍익대 이상성 교수님의 취재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연으로 K-문화 속의 K-유교라는 좀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좀 PPT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발표는 조선대 이성경 교수님하고 인천대 김윤경 교수님 두 분이 공동으로 좀 집필을 해주셨고요. 발표는 조선대 이성경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K-문화 속의 K-유교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의 이선경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의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논문 구성은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한 20분이라서 그냥 논문 발표는 제가 그냥 몰아서 하고, 그 논평에 대한 답변은 김윤경 선생님한테 떠밀고 싶지만 그냥 각자 해당되는 걸 나눠서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표는 그냥 제가 맡아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로 넘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이상성 교수님 발표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 발표 시간 빼고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 뭐 그거보다 덜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K 문화 속의 이제 K 유교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유교의 대명사인 인과 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이제 달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규정을 한 거는 원래 이제 뭐 사실 K 문화라는 건 한국 문화고 K 유교라는 건 한국 유교죠. 근데 한국 문화, 한국 유교라고 하지 않고 굳이 K자를 붙이는 것은 그것이 국내적인 특수성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세계 무대에 통용될 수 있는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그런 의미의 K 한국 문화와 한국 유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K자를 붙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상성 선생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뭐 K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뭐 이제 K 컬처 그리고 이제 K 푸드, K 팝, 뭐 K 드라마 등이 이제 안 붙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아직 K 사상 내지는 K 철학 이런 용어가 세계에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선 선생님 말씀처럼 모든 문화나 이런 유형적인 것들이 그런 뿌리 없이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런 K 컬처에 대해서 그 뿌리가 뭔지 그것을 담고 있는 사상을 설명을 한다면 어떤 틀로서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른바 K컬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도 마련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적하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연구하는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로서 오늘은 유교의 인과 의의 한국적인 전개를 우리의 이제 최치원 선생이 말씀한 그런 풍류도와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의 가장 뚜렷한 절의 정신 인과 의로서 한번 조명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문화를 규정을 한 줄기로서의 인과 의가 오늘날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두 편의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풍류를 이야기를 하면 저희 한국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풍류하면 당연히 최치원의 풍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풍류라는 단어만큼 수천 년을 관통하면서 쓰여온 예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풍류란 말 쓰지 않습니까? 풍류가 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뭐 이제 그 풍류대장이라는 퓨전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이래서 이런 그 음악 프로그램에도 풍류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자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풍류란 말이 어떤 세속을 떠나서 멋스럽게 풍치를 즐기는 거, 아니면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전에 쓰이는 정의처럼 오늘날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19세기 동학 같은 경우에도 풍류도를 계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에서의 이제 포와 접으로 그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 포접이 풍류도에 나오는 포함삼교 접하군생에서 따온 것으로서 풍류라는 것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내려온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이제 잘 아는 우리 성호 이익의 말년 제자인 윤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풍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조선 후기죠. 풍류라는 게 남보다 풍치가 뛰어난 걸 말하는 건데 그것도 풍류는 풍류지만 아주 최고의 풍류는 아니다. 원래의 최고의 풍류는 뭐냐 하면 태고의 풍류는 봄바람이 불면 만물이 모두 창성하는 것과 같이 저마다 제 천성에 맞는 편안함을 얻어서 온 천하가 활약하고 태평하는 것, 이게 최고의 풍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치원을 얘기하는 풍류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고대의 최고의 풍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풍류도의 얘기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고요. 최치원이 난이라고 하는 화랑이 돌아갔는데 그가 된 비문을 그에 대한 비문의 서문에서 이 난랑비서가 이에 나오는 그 풍류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게 풍류다. 근데 그것이 어제 오늘 있는 게 아니라 선사에, 그러니까 이 선사가 선의 역사인지 책 이름인지 모르겠으나 선의 역사라는 얘기는 정말 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 특징이 신뢰 포함 삼교, 그러니까 유불도를 포함했다. 이런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무생명과 접해서 변화시킨다. 접하군생. 이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풍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 어질인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질인과 사람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질다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다. 이런 얘기가 맹자에도 있고 중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질인과 사람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정신. 그것이 어질인과 사람인을 매개하는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담긴 대로 풍류에는 이제 생명 살림의 마음이 담겼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접하군생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리고 풍류도는 스케일이 다른 게 뭐 유교가 최고다, 불교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유일한 독존함이 아니라 다 좋아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사상의 용광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풍류도는 다양한 가르침을 회통을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접하군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양한 가르침들이 회통을 통해서 지향하는 것은 만나서 여러 생명들을 만나서 이제 변화한다. 근데 어떤 변화를 하냐면은 서로가 이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의 존재 의미와 생명 가치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삶, 생명 설림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풍류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풍류도와 어질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할 것 같으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덕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를 좋아하는 호생지덕을 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역에서는 생생지위역이라고 하죠. 낳고 낳는 것 또는 낳고 살리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큰 덕은 살리는 것이다, 낳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역 얘기했는데 역의 본질은 낳고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생생작용이 바로 어질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핵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씨앗을 인이라고 하죠. 행위는 살구시고 도인은 복숭아씨입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된 거를 불인하다, 어질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생명성이 마비됐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질인과 사람인의 관계,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땐 동인이죠. 최치원 시대에는 신라를 동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이 어질인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를 최치원 선생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신라는 다 동국이라고 했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 동국이라는 게, 동인이라는 게 그냥 동방 사람이다 이런 얘기냐?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치원에게 있어서 왜 인이라는 것이 가장 구심적인데, 오행사상에 따르면 동방은 어질인이다, 최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봄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것, 동쪽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주역의 건교에서 보면은 문헌전에 보면, 그러니까 원형 이정할 때 원이라는 것은 인과 같고, 그것은 마치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한 것의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어질인이라는 것이, 어질인과 으뜸원이 선한 것에 보면 선의 우두머리다라고 되어 있죠. 선한 것의 우두머리라고 하냐면은 봄에는 만사 만물이 다 소생합니다. 너는 독뱀이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거 없습니다. 너는 독버섯이니까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를 다 크게 살리는 대자대비한 그런 생명 살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이라는 것은 선한 것의 으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 밑에 뭐라고 했냐면은, 군자가 그래서 이런 생명 살림의 인을 체득할 것 같으면 다른 이들의 어른 노릇할 수 있다, 지도자 노릇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살림의 정신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고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고 어질인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이 동인이라는 걸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상 선생님 발표 중에 동인, 어질인과 그 인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갑골에 나오는 인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워낙 사람인과 어질인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랑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자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이 같은 그것이 이미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풍류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의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최치원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고 사람에게는 이방이 없으니
그래서 동인의 자손들이 유교도 하고 불교도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도가 멀지 사람에게 멀지 않다는 것은 공자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얘기였죠. 근데 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도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해방과 인간 성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유교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유교로 얘기하지만 유교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방이 없다는 얘기는 진리의 세계는 너는 이방인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풍류도는 종합적으로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해서 파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성숙하게 해서 무생명들을 만나서 변화시킨다는 그런 생애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은 어디서 오냐? 어지린을 체득한 사람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류도는 어지린과 사람인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유교의 아주 한국적인 전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사례로서 한국유사에 보면 처용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이제 처용, 이건 조선시대 처용무인데 처용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밤누에 와다 보니까 처용이 동해 용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와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역병 신이 이제 잠자리를 하고 있죠. 그랬는데 거기서 막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나와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역병 귀신이 자기가 굴복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그 그러니까 용의 아들이 역병 귀신보다는 높은 자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너 꼼짝 마라 하면은 힘도 못 쓸 텐데 더 힘도 센 처용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니까 역병 귀신이 이제 감화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처용 얼굴을 붙이면은 역병이 안 걸리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제 이런 식의 결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암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0년을 넘어서 뭐 우리 좀 나이 아저씨라든지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드라마에 또 상상력의 원천을 뭐 거기까지 올라가서 찾는다고 하면 너무 갖다 붙인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 저력이 어디 가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선비의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예, 아직 좀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선비의 절인데요. 그러니까 인과 의는 하나의 쌍이죠. 뗄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절의 정신은 삼국시대 그 고대에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조선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선비의 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개를 보면 뭐 화랑들의 얘기도 도의가 였고 검군의 얘기, 물계자 이야기, 도미의 아내 얘기, 아까 이제 강수의 사랑 이야기, 뭐 미천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뭐 미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를 안 지키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수 선생이 하시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 정신의 사상적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리학적 도덕 주체의 확립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그러니까 태극이 인극으로서 사람 안에 성증리로서 내재하여서 본질을 이룬다라는 개개인이 도덕 주체다. 절대적인 도덕 주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것이 정치적 권리의 평등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히 주역에서의 논리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어지린을 마름질해서 돕는 작용으로서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보면은 이제 그 의는 마땅할 의자랑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마땅할 의자는 적절하고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을 의자는 어지린에 대립하는 게 아니라 대립하는 듯 하지만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고도 하고 인을 보필하는 방법이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는 인을 가다듬고 보필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의다. 그래서 인과 의가 음양으로서 서로 이제 한국 사상을 정신을 꾸려가는 기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선기정신의 사상적인 근거로서 하나 더 보면 각구일태극, 각자가 태극을 품은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선을 본질로 한 존재고 스스로 도덕과 판단을 하는 실행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IMF 때 금모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제시 때 의병, 개개인이 다 의병 아닙니까? 선비만 의병한 거 아니잖아요. 일반 민초들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뭐 태안반도에 유효선 사고 나니까 다 몰려가가지고 바위 붙들고 한 개씩 닦고 있는 이런 굉장히 진풍경이거든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거 자기가 자발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과 의의 그 유교 문화라는 것은 동아시아가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구현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것이 한국 유교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훈민정음 말씀도 하셨지만 훈민정음 완전히 역학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은 중국 거니까 그거 중국 거라고 할 겁니까?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 왜 중국 거 갖다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성리학적 이론이고 역학의 이론이고 이것은 마치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다. 음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음계를 갖다 썼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역학이라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어냈고 태극기를 썼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것이 한국적인 특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K문화 속의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남한산성과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이제 그 드라마를 두 가지를 우선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그 서사들 내러티브와 그 인물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인 그 오브제가 서로 엮여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그 드라마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여기 김태리의 할아버지로 분했던 이제 고사홍 대감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께서는 어찌 일본 편을 드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구한말에 이제 선비이자 의병장을 하셨던 최익현 선생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오브제가 뭐였냐면은 도끼죠. 그러니까 지부복골 척화의소를 이제 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의정척사파의 어떤 대표적인 선비상으로 이 드라마에서 고사홍 대감을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드라마 같지 않게 여기에서 이 선비상을 가감없이 보여줘서 저도 참 이 드라마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고사홍 대감은 그 단순히 그냥 왕에 대해서 그 충성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종묘 사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절의를 다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본인 그 선비들 그 스스로가 이 세상을 구하는 그 책임자로서 천하를 함께 다스리는 주체자로서의 이런 사대부들의 우환 의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게 사람들에게 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온 천하를 구하는 책임 의식으로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우환 의식의 선비상을 이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위정척사파가 그렇게 세계 정세에 고루하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이제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고 당연히 이분은 그 용법제 신분제가 내면화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래서 손녀가 그 정혼자가 있는데 그 이방인 더군다나 종이었던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너무나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을 포용합니다. 포용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소작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그들의 생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품는 모든 것들을 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내면화된 한계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소작인들에게 딱 나눠주면서 암만 흉해도 외놈한테 팔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병자호란을 소재로 했던 남한산성이 있죠. 그래서 김상헌과
주전파 그리고 주화파였던 최명길 선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것들은 첫 번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배들의 기계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측은지심을 통한 어떤 애민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제 주전파인 김상원 선생이 목숨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명길이 그러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치욕을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 의의 그 이중주가 이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잘 펼쳐져 있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그 갓쓴 선비의 모습으로 한국 유교를 분석해 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뭐 나의 아저씨라든지 얼른 보기에는 거기 유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유교의 그런 측은지심, 불인인지심 이런 것들이 철철 흘러넘치는 자료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K 콘텐츠 속에 담겨있는 한국의 정신을 더 확장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문화 산업 속으로 다시 피드백돼서 연계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의 시도로서 하나 이렇게 이런 인의를 풍요와 선비로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K문화 속의 K유교 이성경 조선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바로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세 번째 주제 발표 K유교와 충청유교 문화에 대해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교빈 이사장님을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드리기 조금 앞서서 양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제가 늘 강의 아니면 이런 자리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 저희 외가 쪽 유전으로 조금 떱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처음쯤 얘기를 들으실 때 예전 공자님이 논어의 군자는 마른 어느라고 행동은 민첩하다. 처음 좀 시작해서 드리는 말씀 조금 불편하게 들리면 저 사람이 이제 군자가 되가나 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호서대학교에서 34년 있었고 이제 막 70줄에 이제 막 들어섰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일정 부분 제가 경험한 것들 토대로 또 일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드릴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10월 1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진흥원이 그야말로 충청 지역의 유교를 진흥해 가는 교두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기도나 또는 경상북도나 이쪽에 비해 보면 제 판단에 적어도 20, 30년 이상 뒤처져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에는 그 충청 지역이 여러 면에서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유교문화진흥에서도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지원을 끌어내자 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흥원이 만들어졌고 오늘 여러 차례 얘기 나오는 것처럼 K-유교를 목표로 간다 하는 게 정해졌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 K-유교를 달성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앞에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충청 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그랬을 때 그 안에 그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은 뭐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그 개원을 기념한 이런 포럼 자리를 만드는 데까지 중요한 출발 중에 하나가 2007년 12월에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 이런 검토를 했었던 게 처음 출발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체 연구를 통해서 이걸 국책 사업으로 채택해 달라 하는 걸 건의를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2012년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대선 공약으로 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음에도 바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가지고 논의할 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그렇게 밀리다가 2014년에 이거 해볼 만한 사업인가? 좀 제대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용역비가 예산으로 확보가 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오늘 이 진흥원에서 포럼을 하는 이런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흥원의 개원까지를 포함한 이 사업 전체의 이름이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관광은 왜 붙었을까?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제 기억에 아마 7,949억인가 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호서대학이 천안에 있으니까 6년 동안 충남도의 자문위원을 맡아서 특히 자문위원들의 분과 제가 맡았던 분과는 문화체육관광이었고 그 운영위원으로 6년 동안 일을 좀 보면서 저거 경상도 같은 데는 10년 동안 경상북도 한도가 1조 5천억을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충남이 7,949억을 받았다. 그 좋아할 거 아니다. 충남한테 준 7,949억이라는 돈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지역이 대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받은 이 자원이 소중하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거 아니다. 충청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자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충청 지역의 유교 문화 자원들의 특징을 제가 다양성 이런 말로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백제 얘기부터 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 제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리학이 고려 때 안양이라는 분이 들여왔죠. 하지만 그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고 커다란 흐름을 이루어가게 만든 사람은 백이정입니다. 그 백이정은 남포, 지금 보령 사람입니다. 그 백이정이 원나라로부터 마찬가지로 안양처럼 10년이나 가 있다가 돌아와서 이재현, 이곡 이런 분들을 가리켰고, 거기서 다시 이어받은 흐름이 목은 이색에게 갔고, 그 밑에서 나오는 게 고려를 지키겠다고 했던 정몽주를 포함한 살인파들, 조선을 만드는데 온갖 사상적인 디자인을 다 했던 정도전을 비롯한 관학파들, 이 사람들이 전부 그 문화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곡, 이색 아버지 아들인데요. 이분들 전부 충남 서천의 한산 사람들입니다. 조선 초로 와도 성산문, 박팽년 다 충남, 충청 지역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오면 율곡, 이이, 그리고 우계, 성혼, 이분들의 항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충청 지역에 그야말로 기호유학의 중심을 이룹니다. 충청 지역이 기호유학의 중심이 된 이유는 지역적인 것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울에 급한 일이 생기면 말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서해안 쪽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거나 거의 하루 이틀 길이면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그냥 바로 경기도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난 커다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야말로 선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충청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흐름들 중에 첫 번째는 예학입니다. 성리학에서 예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삶을 전부 다 규제하는 것들이 심지어 군대 그러면 군대에서의 예절이고 또는 접빈 손님 맞아 드릴 때 예절 온갖 생활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들 그랬을 때 율곡 이로부터 김장생, 김집, 송치열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들이 예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두 번째, 충청 지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학의 또 하나는 절의 정신이겠죠. 특히 북벌론으로 대표되는 우암, 송시열로 대표되는 지금 제가 여기다 대보단, 조종암, 만동묘 저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전부 의리 정신이었고 거기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게 조선 말의 의병운동 그리고 독립투쟁까지 그러니까 목천에 독립기념관이 와 있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게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의 저 끄트머리에 대보단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크게 보답하는 재단입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인가 그때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그 제가 맡은 항목 중에 하나가 대보단사연설이라는 책을 내용을 소개하는 항목. 대보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임금과 신하들이 토론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저기 세 사람을 모셔놓고 제사를 합니다. 명나라 처음 세운 주원장, 임진왜란 때 군대 보내줬던 신종,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세 사람을. 그런데 저걸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가 청나라 때지요. 요건 경기도 현리에 있는 조종암입니다. 조종암의 의미는 그야말로 뵙는 거예요. 임금을 배움는 바위 뭐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봤던 요 사진에 이쪽 옆으로 가서 그 부분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벽이 이중인데 여기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 쓸만한 공간이 돼요. 저 위쪽에 지금 사무사 논어에
나오는 구절. 저거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글씨입니다. 요 밑에 제조 번방, 저거는 조선 선조 임금의 글씨입니다. 저희 나라를 제조 다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옆에 만절필동 이렇게 써 있는 글씨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입니다. 여기 요 끄트머리에 지금 있는 글은 일모도원 지통재심,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지극한 아픔이 가슴에 있다. 요거는 효종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명나라 마지막 황제, 효종, 선조, 그러니까 이 절벽을 가서 보면 임금을 비웃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화양 계곡에 가면 이렇게 만절필동, 만번 꺾여도 필 반드시 동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담아서 만든 게 화양동 서원 안에 있는 만동묘가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5분. 최대한. 그리고 그야말로 학문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렇게 인물성 동의 논쟁,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가지고 그 논쟁에 참여되는 사람들, 송시열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당 한원진과 저 어디죠? 뭐 태안 반도나 이쪽을 향해서 쭉 가면 거기 남당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외암리가 있고요. 그 두 군데에 세거지를 뒀던 그야말로 그 한원진, 이간 이분들이 논쟁을 벌여나갔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간 논쟁이 조선 전체 지식인들을 다 관련을 시키다시피 합니다. 이건 다 지금 관련 유적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그야말로 충청 지역이 다양성의 모습, 여기에 노론도 소론도 가장 큰 근거지가 충청이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 지금 이 도남서원 또는 노강서원, 종악당, 정수루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유적들이었습니다. 노강서원이죠. 명제 고택. 그리고 이 지역엔 추사 김정일을 기본으로 하는 실학도 굉장히 큰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예산의 추사 관련.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과학 부분도 조선 초의 과학자로 꼽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 장영실, 아산 장씨고요.
지금 가묘가 아산에 있습니다. 지난번 5만 원권 집회 만들 때 나중에 결정은 신사임당으로 났습니다만 후보 중에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이 조선 초기에 과학자라면 천안, 수신 지역에 근거를 둔 홍대용 조선 중기의 과학자지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지역을 이루고 있는 대덕 단지까지 그거를 하나로 엮어서 스토리를 끌어내거나 이런 것도 재미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유산들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아까 잠깐 나왔던 K컬처들 제가 여기 잠깐 얘기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가지 항목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래서 한참 끌고 나갔던 사업이 한스타일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6가지들 조금만 더 쓸게요. 지금 그런 유교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지역마다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갈지를 고민하는 게 경기, 경북, 충청 다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아까 드렸었던 말씀처럼 경상북도 경우는 1995년에 안동에 국학진흥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안동, 그 옆에 영주 이런 데들을 묶어서 2000년부터 10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건 1조 2천억 정도였고 민간에서 지원된 것까지 다 합치면 1조 5천억을 얘기합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어서 물론 그 앞에 10년이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으니까 그 뒤에 이어서 다시 10년 동안 3대 문화권 사업 이렇게 내걸고 3조 5천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충청 지역이 7,949억이 왜 적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특히 국학진흥원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요. 원장님 부담되실지 몰라도 그런 교두보로서의 진흥원이 그 안에 지금은 인문정신수련원 이런 게 만들어져서 회사건 학교건 들어와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올해가 아마 9회인가 10회였을 겁니다. 저한테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2회 때부터 들어갔고요. 그래서 2회, 3회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 같은 국제 포럼 들어가는 돈이 한 3억
이상이 되는데 제가 이거 하긴 하되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딴 거 같이 하자.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게 하나는 다큐 콘서트. 그때 그 앞에 꽤 유명했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감독을 불러오고 한 1,000명쯤 되는 안동 시민들과 그 다큐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거기에 진모영 감독이 답변하고 또 하나 북 앤 뮤직 콘서트. 그때 주제가 아젠다가 공감과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공감과 배려가 이거는 전 세계 누구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내걸고 일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거 하는 중에 그냥 앉아 있다가 우시는 아주머니부터 별거 아니었어요. 시도 듣다가 음악도 듣다가 3시간. 그리고 또 하나가 토크 콘서트. 그 3개는 그야말로 한 4천만 원쯤 드리는.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효과는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 할머니 사업. 여기도 있을 겁니다. 저건 맨 처음에 국학진흥원에서 시작한 요만한 사업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훈련을 좀 받으시고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 그야말로 거마비입니다. 한 4년 전인가요? 서울에서 이야기 할머니 뽑는데 7대1이었습니다. 제 집사람 친구가 거기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인데 서울대 나온 거 상관없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 지금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할하는. 하지만 사람을 뽑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은 계속 국학진흥원이 하는. 저는 그렇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그렇게 간다면, 그런다면 그야말로 K 유교라고 얘기하는 K 속에 우리 충청 이 주체성이 들어있고, 하지만 K 유교의 완성은 그 지역적인 걸 넘어서서 한국 전체에서의 보편성, 그 다음 더 넘어서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보편성, 그리고 마침내 더 넘어서서 세계적인 보편성,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제가 시간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진행하시는데도 조금 필요하시면 뒷부분을 더 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슬라이드가 한 5장 많이 남았는데
예, 예. 제가 너무 눈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저 마지막 발표 청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 K625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상지대학교 김시천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마지막이라서 좀 부담이 크실 텐데요. 예, 부담이 크신 만큼 적절히 좀 안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마지막 발표 사실 연배로 보나 뭘로 보나 김계빈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하시는 게 맞는데 아마도 이제 그 주제의 발표 제목 때문에 저를 마지막에 내세우신 것 같은데 그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잠깐 요걸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스크린을 올려주시고 원래 뒤에 뭐가 켜 있었죠? 네,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가 나올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셨으니까. 네, 제가 이 발표문을 쓰기 전에 그 유교문화진흥원에 질의를 하나 했습니다. K-유교를 어떤 식으로 표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유교를 K 컨피셔니즘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K 유교라는 한자를 쓸 것인지 아니면 한글을 쓸 것인지 그리고 나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요겁니다. 이 부분에 대단히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영어 알파벳 K와 유교라고 하는 한글이죠. 이게 공식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주셔도 됩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K-유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명들 혹은 이제 참고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철학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작업이냐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거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요.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개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뭘 잡아내는 거냐면 리얼리티. 진짜로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잡아내는 도구가 바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K-유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의 개념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썼을 때 그 그물을 길어 올렸을 때 어떤 내용물들이 끌려 들어오느냐. 사실 이게 오늘 학술대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학회 할 때마다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줄여줍니다. 졸리시죠? 자, 이 K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철학, 한국 유교, K-유교, K-문화 이런 용어들이 자꾸 왔다 갔다 쓰이는데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과랑 배는 달라. 야,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인데 뭐가 달라? 과일로 같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요 사과랑 요 사과는 같아. 사과인데 생김새가 다르고 이거는 충남 예산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경북 대구에서 그 자란 거면은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K-유교가 무엇인가? 즉 달리 말하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교에 대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게 사과라면 우리는 배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같은 사과인데 맛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K-유교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과랑 배는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미 사과랑 배는 있잖아요. 그럼 이 사과와 배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이냐. 과거의 서양 철학의 용어인 보편과 특수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써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저 나름대로의 관계에서
이 동에서 K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K유교의 K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한국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정치, 지정학적인, 사회문화적인, 시간적인 이 모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라고 하는 공간을 염두에 둔 겁니다. 천하의 주인은 누구예요? 중국의 황제예요. 중국의 황제가 지배하는 천하라고 하는 세계의 한 속국, 제후국으로서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칭할 때 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K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근대 주권 국가들,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적어도 주권을 가진 단일한 정치 공동체로서의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인 K. 미국이 A라면, 영국이 E라면, 중국이 C라면, 일본이 J라면 한국은 K야. 그러니까 K팝이 가능하고 J팝이 가능하고 C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차이니즈 필라소피가 공식적인 학술 범주입니다. 그런데 왜 코리안 필라소피는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미 실제가 있어요. 이 실제를 표현할 단어 혹은 적절한 개념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인데 K라고 하는 단어를 담아냄으로써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 근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삶과 사상을 대변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K철학, K유교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K유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동이라고 하는 것, 서쪽을 중심으로 동쪽,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써왔단 말이죠. 동양철학이라는 단어까지 다 흐르고 있는데 이 K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K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가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K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너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한테 같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사과끼리의 차이가 아니라 사과와 배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 철학계 내부에서 이른바 뭐 유학이라고 불리든 유교라고 불리든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느냐? 이거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얘기가 못 돼요. 왜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대다수의 담론들이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포 총 만드는 것만 쫓아간 게 아니라 철학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철학사를 구성했어요. 그 속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그네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걸 대변하는 용어가 바로 이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사진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들은 누구였느냐?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장애가 될지 아니면은 좋은 도구, 수단이 될지 이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너는 철학자하고 나는 성인할게.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철학자의 모습으로 1687년에 파리에서 등장한 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 철학 전통이 있어가 아니라 공자를 철학자라고 부르는 게 기독교를 전파하기에 유리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초의 출발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근데 이 책은 90년대 학술회의 결과를 2002년도에 내세운 건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컨푸시아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공자로부터 비롯되는 하나의 사상, 문화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다 공유하고 있다.
요걸 일본인 학자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게 진짜 맞나? 해가지고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이 각자 논문을 썼어요. 서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컨퓨시아니즘이라고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특성은 없다. 베트남 다르고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이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유학을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하고 스님들이 하고 조선의 선비들이 하고 중국은 또 다릅니다. 조선의 양반하고 중국의 사대부하고 달라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호족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철학사가 유행하면서 이 유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이용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 텍스트 속의 관념적인 구성물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철학사라고 하는 걸 구성해 왔는데 이게 대부분 소설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은 공자와 노제가 논쟁을 했다. 둘이 본 적이 없어요. 책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결에서 나온 거고 순자가 맹자를 비판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철학사에서 알고 있는 맹자와 순자가 서로 싸우고 토론하고 그런 장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텍스트에 나오는 글자들의 관념적 의미를 가지고 재구성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리얼리티, 실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연구들이 일어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하게 만이야기라고 싶지만 중국의 유학과 한국의 유학을 어떻게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현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거 물론 사서성경과 같은 텍스트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러한 특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K유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보여야 돼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논쟁이 있었는데 1990년대에 포린 어페어스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싱가포르 총리를 지낸 리콴유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논쟁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유교는 민주주의와 다르다. 그리고 이 리콴유의 선언처럼 중국의 통치자인 시진핑 주석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수호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학의 민본의 이념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유학자들이 민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1902년에 이미 민본과 민주의 개념을 구분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그 구분을 흐리게 만들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착된 개념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냐? 한국은 20세기 역사를 거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책, 육아의 관념, 가치, 사상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하나는 상당히 성공해 왔지만 하나는 아직은 좀 멀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유학자들이 말하는 공자와 한국의 유학자들이 말하는 공자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일단 이 K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위상을 좀 부여해야 됩니다. K 문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있고 사회 문화가 있고 종교 문화가 있고 이걸 다 아울러서 문화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K 유교라고 하는 말의 유교라고 하는 말의 위상을 어디쯤에 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폭넓은 전략적이고 포섭적인 개념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즉 최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는 정치, 의례, 사회, 경제, 의료 이 등등에 관련된
다양한 하위 영역들을 갖는 상위 포섭적 개념으로서의 K-유교. 그래서 저는 전략적 개념이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사과와 사과냐, 사과와 배의 차이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과와 배의 차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자꾸 기원, 왜 그 어디든 가면은 떡볶이 집도 원조 떡볶이 집 해가지고 쫙 늘어서잖아요. 이 원조가 많아지면 원조가 희미해지거든요. 중국은 이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논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꾸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장소성. 장소성.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이란 개념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장소입니다. 여기 가까운 데 가면은 화양구곡, 이 주희의 무의구곡을 본따서 논이뤘잖아요. 그 본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암 송실 선생이 거기서 논이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그 사건이지 그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롯데리아 햄버거가 미국 거지만 한국에 와서 롯데리아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하는 거지 또 어떤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수많은 무덤들이 있더라도 우리 할아버지의 무덤이 나에게 다른 의미를 갖는 것처럼 한국인들에게는 이 공간이, 이 장소가, 한반도가, 충청도에 사는 분들에게는 충청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특수한 장소성을 제공한다. 유교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텍스트에서 물질 기반으로 가야 된다. 이 유교문화진흥원이 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세요. 고문서들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넓게 봐야 되지 텍스트의 문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호에만 유교라고 하는 것을 한정해서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유교, K-유교가 특성화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철학적 논의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현대 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한국의 현대 유학자들이 주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주장들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여민체제 같은 거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주체 이동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군자 중심의 학문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유교는 분명하게 시민을 주체로 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문화운동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국은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듯한 방식으로 여전히 가고 있지 한국처럼 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 K-유교는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학자들에게 그리고 이 유교문화진흥원에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이나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뭐냐?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다. 그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개념을 창출하고 그 내용물을 채워주는 것이 과제이지 K-철학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무르나 마나한 거다.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진정으로 선점하는 부분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바로 그 선점하는 자이고 그 내용을 먼저 선취하는 그런 기관이자 말하자면은 진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분 다 안 쓰셨는데 맞추셔서 좀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지금 2부서 지금 여기까지 마쳤는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시간 때문에 14시 20분까지 한 6분 정도 쉬시고 저희 단상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20분부터 종합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20분 3부 순서로 다시 뵙겠습니다.